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스타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사실상 현재 백수인 진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세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에서의 이제 프론트 개발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복잡도를 낮춰줄, 그리고 우리의 개발 환경을 관리해줄 다양한 툴들과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주제는 기술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어떤 소개에 가까운 그런 주제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친구가 될 스토리북이라는 것인데요. 스토리북은 컴포넌트 기반의 그 비율을 위한 UI 개발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스토리북이라는 놈을 어떤 식으로 이 스토리북이란 놈이 여러분의 개발 라이프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북은 맨 처음 리액트용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 자, 현재는 뷰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추후 앵귤러2에도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훨씬 리액트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Vue.js도 뷰를 렌더링하는 방식이 리액트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토리북은 현재 리액트용으로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에 오늘은 리액트를 기준으로 발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전에 스토리북은 UI 컴포넌트 개발 환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근데 사실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은 폭이 너무 넓은데, 그래서 일단 스토리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개발을 어떻게 도와줄지 알아보기 전에 이제 먼저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주치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컴포넌트 베이스드 앱을 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리액트의 경우는 이제 가장 윗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의 엘리멘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리액트의 경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모두 모델과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의 개수만 늘어나고, 이제 여기서 상태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상태를 바꿔줄 필요가 있을 시에 이 스토어와 연결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각각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는 데이터 바인딩은 이제 리액트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상위 컴포넌트, 즉 부모 컴포넌트를 스테이트와 로직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컴포넌트로 스테이트를 내려줍니다. 이제 각종 이벤트나 이제 콜백을 통해 각종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이제 콜백을 통해서 관리를 하죠. 자, 이제 이걸 컨테이너 컴포넌트 패턴이라고 부르고, 대다수가 이런 패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각 컴포넌트가 상태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서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스테이트레스한 퓨어 컴포넌트와 일반 컴포넌트를 나눠서 뷰 속에서 이런 각종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해줄 허브 느낌의 이런 컨테이너들을 만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일반 프리젠터 컴포넌트들은 내려받은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퓨어하고 펑셔널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M의 규모가 커지고 핸들링 해야 할 스테이트가 많아지면 비율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만으로는 이제 조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담는 것도 한계가 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주게 되는데, 이건 가장 유명한 패턴인 리덕스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제 아예 앱 내 모든 스테이트를 가져다가 글로벌 스토어에 넣고 처리 자체를 리덕스 단에서만 해주도록 합니다. 나는 만약에 리덕스의 큰 팬이 아니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백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각 컨테이너들과 모델에 리액티브한 바인딩을 해주면 이제 퓨어한 프리젠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로직과 상태를 담당하는 요놈에만 집중을 했었죠. 자, 실제 뷰가 그려지는 이 옆에 있는 요놈들한테는 우리가 집중을 따로 해주진 않았습니다. 자, 이미 컨테이너와 펑셔널한 컴포넌트는 디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요놈만 관리를 해줘도 됐었거든요. 자, 이제 물론 실제 로직과 각종 사이드 이펙트를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특히, 그리고 싱글 페이지 앱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뒤에 돌아가는 로직에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뷰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결과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뷰랑 UI도 충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또 정확한 디자인에 맞춰 개발을 하려면 그만한 코스트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 좋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깊숙이 숨어있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깊숙이 숨어있고 저러면 실제 눈앞에 보이게 되는 데만 오래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널러블한 컴포넌트를 설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데이터가 로딩 중일 때 혹은 데이터가 없을 때,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설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짜 서버를 구현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또 매번 가짜 스테이트를 넣어주는 것도 참 귀찮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라우팅까지 매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렌더하는 컴포넌트가 항상 어떤 조건 하에만 렌더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의 경우는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만 보여지게 컴포넌트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나중엔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이제 매번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했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저 컴포넌트 하나 보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는 사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가 점점 늘어나면요. 진짜 이거 고치기 위해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펑셔널한 컴포넌트들의 장점은 오직 파라미터, 즉 스테이트 의존적이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다 스테이트 구조가 완성형이 갖춰진 상태에서 컴포넌트의 스타일링이나 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애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모든 스테이트와 프랍이 연결이 되어 있고 짜임새가 있게 앱이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이제 이런 이쁘고 완벽한 구조를 가지기 전까지, 즉 우리가 실제로 앱을 개발을 할 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제 스토리북들은 저기 보이시는 프리젠터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자, 다음과 같이 아예 선형적으로 컴포넌트들을 나열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컴포넌트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퓨어한 프리젠터들은 스테이트에 의존적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북은 역시 이제 목업 스테이트를 넣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각종 컴포넌트들의 상태값에 따른 렌더링되는 화면이나 아니면 디자인을 확인하기 굉장히 좋겠죠. 이제 또한 아까 말한 대로 자,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어떤 스토리라는 걸로 묶은 다음에 각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케이스들을 다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널러블한 컴포넌트 세 가지의 상태, 이제 로딩인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다 도착한 경우를 나타내 준 것이고요. 자, 또한 컴포넌트들을 아예 페이지별로 묶어서 렌더링을 해준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랜딩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인업 페이지가 있죠. 즉 하나의 스토리는 하나의 페이지가 되고 또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제 이 외에도 스토리 자체에 이제 플로우를 가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인업 플로우에서 사인업의 전 단계인 이제 사인업 폼, 그 다음에 실패 시에 혹은 성공 시 이런 단계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스토리북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북은 각종 라우팅과 스테이트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리액트 뷰 컴포넌트들을 노멀라이즈 시켜 아이솔레이티드, 즉 독립된 환경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UI 스캐폴딩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바로 노멀라이즈드랑, 자, 두 번째 모듈화, 그리고 세 번째 독립적인 환경인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우리는 우리 리액트 앱과 아예 별개로 돌면서, 스토리북이 별개로 돌면서 화면별로 각각의 스테이트를 주입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의 개발 라이프 퀄리티를 굉장히 향상시켜주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스토리북의 이 스토리라는 부분인데,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사실 공식 문서에서는 정의하기를 스토리는 그냥 엘리멘트들을 리턴하는 함수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앱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원하는 부분만큼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두 눈으로 한번 봐야겠죠. 자, 스토리북은 이제 우리 앱과는 아예 별개로 실행되는 앱인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스토리북이라는 페이지가 모듈들을 아예 감싸고 있죠.
자,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이게 저것들이 이제 다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에는 이제 그 해당 스토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액션 로거들을 보시면은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로고들을 찍어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놉스라고 보이는 놈이 있는데, 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를 적어주면은 바로 저런 식으로 스토리북에 나오는 스토리의 스테이트가 네,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이제 방금 영상을 보면은 큰 특징이 스토리북은 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개발자와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데요. 자, 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네, 액션 로고들이 지금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에서 스테이트 값들을 바꿔서 넣을 경우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할릴 로딩 돼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스토리북에 웹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개발 얘기만 했는데 사실 스토리북은 개발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팀에 개발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게 협업인데 디자이너와 개발자 그리고 PM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토리북도 결국엔 그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 시각에서 다시 한번 스토리북을 볼게요. 자,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뭐 제플린이나 뭐 인비전으로 개발자들에게 그 어떤 뭐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이제 던져주면은 개발자분들은 이제 그걸 개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UI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항상 앱을 실행시켜서 이걸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그래야겠는데, 스토리북을 사용하면은 그 수고스러움을 훨씬 더 덜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네,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단위별로 분할을 해서 스토리북에 넣어두면은, 자,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이 스토리북 하나만 키면은 전체 지금 완성되고 있는 앱을 쫙 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저거 디자인 좀 이상한데요. 막 이거 제목 두 줄 되면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여기 이 픽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PM이나 그 어떤 누구도 앱 스펙을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어떤 이런 나오는 화면들의 스펙에 따라서 스토리별로 유저 플로우가 제대로 가는지도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셋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제 스토리북은 전용 CLI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이게 끝입니다. 일단 스토리북 CLI만 글로벌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자, get 스토리북 하나만 쳐주면은 자동으로 인스톨을 쫙 다 해줍니다. 자, 특히 여기서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의 그 보일러플레이트 혹은 그 스펙과 비슷하신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스토리북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CRA 공식 문서에 스토리북과 개발하는 그 연동 방법이 나와 있을 만큼 컨피그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스토리북을 세팅하기 전에 제가 이 점을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스토리북은 같은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앱과는 아예 별개로 도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용을 할 때 아예 스토리북에 들어갈 컴포넌트를 자, 따로 써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 뭐 src 디렉토리 안에 스토리지 디렉토리를 만든 후에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불러오는 식으로 맨 처음에는 컨피그레이션을 합니다. config.js 파일이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얘는 스토리북 CLI를 쓰면은 맨 처음에는 따로 만져주지는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추가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컴포넌트들이 쭉 나열이 되어서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스토리 수가 좀 많아지면은 스토리 파일들을 아예 그냥 컴포넌트 디렉토리와 같이 관리를 하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컴포넌트 스토리 뭐 JSX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넣어주면은 나중에 동적으로 스토리북이 얘를 알아서 스캐폴딩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실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데모와 이제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직접 예시로 제가 현재 festa.io라는 이제 그 이벤트 등록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유저 플로우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앱이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결제 방법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환불 페이지를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자, 그래서 환불 화면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꽤나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데모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그냥
글씨 크기 잘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실행만 시켜주면은 네, 빌드 모듈이 돌아가면서 바로 컴파일을 이런 식으로 시켜줍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저는 여기서 그 스토리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페이지 기능 단위로 그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맨 처음 보면은 뭐 랜딩 페이지랑 뭐 로그인 페이지, 그 다음에 뭐 티켓 인포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얘는 지금 폼 컴포넌트만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 주입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메일이 밸리데이팅 될 때 async 밸리데이션,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남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브미팅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밸리데이션이 잘 안 맞았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갖다가 싹 다 그 나올 수 있는 걸 죄다 주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불 페이지가 어딨냐? 네, 자, 이 환불 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 페이지를 갖다가 스토리북을 맨 처음에 쓰지 않고 했었거든요. 어떤 다른 이유로. 근데 그때 진짜 이거 하나 수정하느라 매번 결제를 한 번씩 하고 취소를 했었어요. 네. 그 실제로 뭐 라우팅을 바꾸거나 이제 코드 수정을 그냥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단 그냥 빠르게 인증된 카드로 결제 한 번 더 하고 이 페이지 넘어가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토리북을 사용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겪은 그런 경우는 뭐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걸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고, 자, 그 리액트를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그 아마도 굉장히 익숙한 라이브러리일 텐데,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리액트 데이츠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스토리북이 이제 스캐폴딩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스토리북으로 네, 감싸서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리액트 데이츠도 각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해당 컴포넌트에다가 스테이트 값들을 주입했을 때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갖다가 다 스토리북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제 데모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밑에 액션 로거라던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제 노비라고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제가 타이핑을 하면은 바로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줬었죠. 자, 이게 다 그 스토리북에 있는 애드온이라는 기능 덕분인데,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같은 요소로 스토리북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뭐 직접 개발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애드온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토리북에서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들과 아니면 사용자들이 서드 파티로 직접 만드는 것들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것들은 스토리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드온들이고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 중에서 이제 뭐 액션스 애드온과 링스 애드온이고, 액션스 애드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 리액트 인터널에서 이제 그걸 신태틱 이벤트로 감싸잖아요. 그걸 디텍팅할 때마다 각각 로그를 찍어주는 그런 애드온이고, 이제 링스 애드온은 어떤 스토리에서 다른 스토리로 이동하고 싶을 때, 즉 유저 플로우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말고도 이제 뭐 높스는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듯이 스테이트를 바로 타이핑해서 동적으로 변화시킬 때 쓸 수 있는 거고, 콘솔은 뭐 그냥 안 봐도 바로 알겠죠. 콘솔을 그냥 스토리북에 찍어주는 거고, 노트는 이제 뭐 개발자가 해당 컴포넌트에서 뭐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노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애드온입니다. 자, 뭐 이 외에도 제가 이제 좋아하고 뭐 몇 개는 사용도 하고 있는 그런 서드 파티 애드온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백그라운드라던가,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애드온이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애드온들이 많고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애드온 사용 방법이라는 것도 사실 별거 없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설치 이후에 addon.js만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뒤에서 스토리북 파일에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네, 저희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는 add decorator 한 다음에 네,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추가해줬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얘는 아이콘 같네요. 아이콘의 경우 트위터는 이 색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을 지정해줘라. 자, 이런 식으로 컨피그를 갖다가 매겨줄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는 이제 네이티브 애드온들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드온들에는 이제 데코레이터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는 뭐 ES7의 이제 스테이지 2의 데코레이터 문법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스토리북의 데코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 스토리를 갖다가 랩핑할 수 있는 어떤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나 아니면은 래퍼 자체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뭐 이제 예시로 제가 컴포넌트에서 뭐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한번 매기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적용한 래퍼를 만들어서 JSX 형태로 뿌려주게 만든 다음에 그냥 바로 스토리를 쓸 때 그 JSX 상태에서 래핑을 갖다가 적용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스토리를 갖다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냥 다시 이걸 뿌려주도록 넘겨주도록 데코레이터 함수를 만들고 여기 이제 스토리를 작성할 때 여기 보이시는 add decorate 함수가 있잖아요. 저 함수 안에다가 그냥 여기 뿅 집어넣기만 해주면은 자동빵으로 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북의 한 가지 장점이라면 이제 앱과 아예 별개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개발 직군이 이걸 로컬에 받아서 틀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서버를 돌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빌드 버전을 갖다가 스태틱 페이지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보시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냥 감이 오시죠? 네. 그냥 스크립트 하나만 추가하고 npm run 스토리북 한 다음에 스태틱 페이지 뽑힌 거 갖다가 그냥 서버에 쭉 올려주기만 하면은 마치 리액트 앱 빌드 버전 올라간 것과 같이 아주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에어비앤비 데이트도 이제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디플로이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아니면 그 혹시 네이버에서 GitHub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GitHub 쓰시나요? 네. 그러면은 진짜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스토리북 디플로이어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깔면은 그냥 GitHub의 프로젝트 페이지의 브랜치에다가 저 명령 하나만 쳤을 때 그냥 자동으로 디플로이 해주거든요. 진짜 편합니다. 자기 작업하고 푸시하고 명령을 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면 끝. 디플로이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장점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컴포넌트들을 이제 그 앱과는 아예 독립된 환경에서 개발을 하게 해준다는 거고, 또 이를 할리 로딩 시켜주며 각종 애드온들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을 하게 해준다는 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쭉 선형적으로 나열을 해줘서 원하는 화면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고, 즉각 페이지별 요소별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점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그 스토리북을 사용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와 프레젠터 패턴을 갖다가 사용을 하도록, 즉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앱을 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로 인해서 펑셔널한 뷰를 짜게 되고, 이는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를 만드는 그 어떤 구속력 자체를 갖다가 가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쉽고 빠르게 작업물 내용을 공유하고 누구든지 작업 결과물을 갖다가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스토리북 사용의 어떤 결과를 닿는 개발과 협업 라이프를 향상시켜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북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좋은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어떤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름은 좀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사실 이게 별거 있지는 않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스토리북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긴 해봤지만, 이제 가장 최근 프로젝트에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그리고 이런 디자인 패턴들을 갖다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스타일 컴포넌트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컴포넌트들, 그 CSS도 갖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서 모듈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믹 디자인은 컴포넌트 UI를 마치 이제 현재 세계 그 입자와 원자, 그 다음에 분자가 그 어떤 하나의 객체를 이루는 것처럼 설계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엘리멘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많으면은 굉장히 이게 적용하면 좋은 디자인 패턴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스토리북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TDD를 진행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 자체, 이제 개발 순서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이제 유저 비헤이비어를 이제 제대로 정의하고 화면별로, 컴포넌트별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죄다 정의하고 이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건 주로 그 어떤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개발 도중에 이제 뭐 개발자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빠진 게 없는지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애매한 게 이제 네이버는 제가 한글을 배우기 전부터 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네이버가 축적된 노하우가 장난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앱을 설계하기 전에 무조건 스토리를 갖다가 먼저 정의하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금방 전에 봤던 1단계에서 만든 그런 페이지들을 단계적으로 모두 만들어 나가야 되는 차례인데요. 자, 물론 여기서 스토리부터 만들게 되면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조금 더뎌진다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토믹한 설계가 조금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아토믹하게 이제 컴포넌트들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아톰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몰리큘 그리고 이게 쭉쭉 넘어가서 페이지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나씩 나열해서 설계하면서 어떤 식으로 뷰가 나오는지 이걸 갖다가 스토리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물론 저도 이 아토믹 디자인을 갖다가 완벽하게 따르는 편은 아니에요. 저 5단계가 사실 너무 좀 애매해서 저도 이제 저 중에 3단계만 따로 쓰고 페이지 자체는 아예 다른 디렉토리로 갖다 빼서 쓰고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갖다 좀 바꿔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페이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토리를 정의할 때 필요한 페이지별로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플로우별로도 정의를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3단계는 1단계를 스토리북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에서 초기에 기획하고 정의했던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아무리 기획을 잘 했어도.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번 과정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스토리북을 통해서 계속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앱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만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될 화면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제 앱과 뷰가 정확히 싱크가 되는 이제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주면 되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라 라고만 이제 알려드렸는데 사실 얘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도 많은 걸 읽어보고 했을 때 이게 저한테는 나름 제일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을 위한 스케일러블한 앱을 만들기에는 되게 좋은 어떤 프랙티스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스팅에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테스팅은 목적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스토리북은 그 중에서도 UI 테스팅에 집중을 합니다. CSS나 스타일 관련해서 테스팅을 해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스냅샷 테스팅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스토리북은 UI 툴이기 때문에 스냅샷 테스팅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거를 스토리샷이라고 부르고 얘가 이제 결국에는 그냥 제스트 스냅샷을 갖다가 인테그레이션을 돕는 플러그인일 뿐인데 자 이것도 설치한 후에 아까 그 GitHub 페이지 디플로이 하는 것처럼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고도 유료 스냅샷 툴도 있거든요. 루키라던가 이런 툴들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르게 이제 아예 그냥 픽셀 단위로 해가지고 갖다가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 도움 자체를 스냅샷을 뜨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엄밀하고 좀 더 확실한 툴입니다. 자, 근데 이런 UI 테스팅을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스토리북은 진짜 말 그대로 뷰를 위한 UI 테스팅을 지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유닛 테스트를 갖다가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즉 제가 지금 TDD와 스토리북 드리븐 그 디벨롭먼트를 갖다가 각각 해주는 역할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자 이거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써라 이 뜻이 아니라 결국엔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이고 각각 어떤 면들을 도와주는지 이걸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TD 하시죠? 네, TD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들이라면은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앱의 구조 자체에 어떤 버그를 죽여주고 로직들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점은 그 굉장히 앱의 어떤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갖다가 이제 테스트로 잘게 분해해서 아무리 어려운 구조더라도 로직들을 갖다가 하나씩 짜면은 이제 이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하면은 그 결과 코드가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앱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걸 갖다가 컴포넌트 UI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컴포넌트 역시 이제 복잡하지만 진짜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들을 먼저 짜다 보면은 이 복잡한 컴포넌트를 갖다가 작은 거 하나부터 설계를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아토믹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짠 하고 어느새 하나의 앱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스토리북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메인 컨트리뷰터와 닿게 된 어떤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스토리북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면은 메인 컨트리뷰터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 전 회사 사수님인데 이 사수님이 예전 회사 대표님이 스토리북의 코어 컨트리뷰터시라 그 전 사수님이 강제로 이용을 하게 됐어요. 네, 사장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수님께서 이제 회사를 나오시고 제가 다녔던 이제 전 회사에 제 사수님으로 계셨을 때 저한테 또 강제로 쓰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맨 처음에 접했을 때 당연히 이제 딱히 장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왜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괜히 프로젝트 개발 속도만 느려지는 것 같고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은 엘리먼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모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정말로 이게 좀 쓸만한 거구나.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컨트리뷰터님 저분 이름이 마이클인데 한국에 잠시 놀려서 썼어요. 그래서 3자 대면을 가질 시간이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스토리북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리드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으로부터 좀 들은 게 있는데 공개를 해도 되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제 스토리북은 하나의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가 훨씬 좀 더 넓은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당장은 좀 더 협업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협업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깃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에도 버저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다른 디자인 툴, 제플린 같은 것과의 어떤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오픈소스 기반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그냥 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아예 새로운 웹 서비스 플랫폼까지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하튼 이 플랫폼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번 리액트 서울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스토리북을 이제 제 선에서 알고 있는 도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제 이미 한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마이클 아저씨가 자랑한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다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그 UI에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거의 스토리북을 갖다가 디팩토 스탠다드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들, GitHub 레포지토리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스토리북 파일들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앱을 보여드린 후에 이제 그 FAQ를 잠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프로젝트는 지금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뛰면서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잠시 기다려주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네요. 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깃허브에 그냥 바로 디플로이 된 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보면서 할게요. 일단 이 프로젝트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뛰면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런 각각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이트 버튼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지정해줘서 어떤 느낌인지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밑에는 여기 페이지를 갖다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도 갖다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여기 혹시 디자이너분들도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페이지는 이렇게 보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이 이물질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제거하는 느낌으로 갖다가 이제 커맨드 Shift F를 누르면
정말 좋은 네, 풀스크린 모드가 나타납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많이 작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이제 아토믹 디자인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있는 네, 그런 인풋 엘레멘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각각 익스포트를 해준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디렉토리 보면은 이 인풋에 input.jsx 밑에 바로 input.stories.jsx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다 주입을 해서 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인풋 어디 갔냐? 뭐 그냥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을 때 없을 때를 갖다가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config 파일 config.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데코레이터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애드온을 갖다가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컴포넌트 하나 만들 때마다 사실 저 component.story 파일만 만들어 주는 것도 귀찮은데 거기서 더 스토리북에 넣어 주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아예 아톰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파싱 해가지고 동적으로 갖다가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걔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바로 그냥 보시는 것처럼 네, 엘리멘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webpack.config.js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북이 기본 웹팩 컨피그가 그 크리에이트 디렉탑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약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 다 조금씩 변형하고 싶고 그래서 이젝트하고 난리 나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우리 그 커스텀 웹팩 컨피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 것도 가져온 것 동시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벨 설정도 갖다가 바꿔줄 수 있고,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데모는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제가 저번에 발표를 하고 자주 받았던 질문들 몇 가지만 질문하고 그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할 수 있냐 하면은 만약에 프로젝트가 그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뷰가 굉장히 펑셔널하게 잘 나뉘어져 있어요. 그 상태라면 굉장히 쉽게 그냥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story.jsx 파일만 다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돼 있다면 이제 도입 전에 아마 리팩토링 과정을 좀 거쳐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뭐 데코레이터나 아니면 하이어드 컴포넌트를 갖다가 스토리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데코레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스토리북 자체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HOC를 사용하더라도 그 최대한 좀 디커플링을 해서 그 뷰 컴포넌트는 진짜 뷰만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게 뭐 스토리북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앱 전체에서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아예 상태 관리자까지 스토리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네, 이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리북에서 가장 아까 컨피그 진입로에서 프로바이더를 갖다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리덕스를 주입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프랙티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스토리북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모듈화해서 우리가 지정한 스테이트에 따라서만 뷰를 갖다가 렌더링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연결되는 순간 굉장히 좀 뭔가 꼬일 여지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지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토리북에 웹소켓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나요 하면은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것도 이제 역시 스토리북 자체에 뭐 스테이트 주입이 불가피하긴 한데 뭐 이 같은 경우는 그 뭐 소켓을 쓰는 해당 컴포넌트에만 좀 주입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뭐 충분히 아무런 문제 없이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약을 좀 너무 많이 판 것 같아서 지금 약국을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지금 내일 당장 가서 PM한테 스토리북을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알겠다는 말로 네, 저는 알아듣고 이제 제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